다음은 굉장히 장기 데이터를 가져오시네.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한국 소비자 물가 추세도 장기 추세를 가져오셨네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60년 이후로 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뭐 G5라고 그럴 수 있나요?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진 국가의 그 10년 만기 장기 국채 수익률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정부 채권의 금리가 10%를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원래 금리가 제일 낮잖아요. 요즘도 국내에서 우리 돈 빌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낮은데 그때는 15% 20%에 우리가 돈을 빌렸습니다. 뭐 불과 20년 전인데 그런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국채 금리가 미국이 뭐 1.45%, 국내도 뭐 한 2% 좀 넘고 그래서 과거 트렌드를 우리가 하여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어느 정도 회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가 금리가 많이 내려갔던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 낮아졌고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뭐 베트남 이런 데가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월마트 같은 데 가면 뭐 너무 싼 물건이 많은데 거의 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쿠팡 이런 전자 상거래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저렴하게 물건을 그 물건을 원하는 고객한테 배달하는 딜리버리하는 로지스틱스 이런 기술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동안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내려가거나 이제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 변곡점이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물가도 꽤 올라가고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기간에 이번 달 1년의 금리 인플레만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주식시장 참여자, 금융시장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한국도 보면 여기 이제 CLSA 외국 증권사 자료인데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 한 3, 4% 했다가 최근에 뭐 지난 몇 년 동안은 인플레가 거의 한 1, 2%대. 왜냐하면 내수가 우리나라 워낙 침체니까요. 근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국내도 한 3, 4%로 최근에 급등해서 뭐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좀 소비자 물가 추세를 반전이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 3, 40년 동안 이제 물가가 이렇게 잡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최근 10년 동안은 이제 전자상거래 여기가 이제 그동안 그 리테일러들 그 업체들이 누렸던 고마진을 이제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그 제품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구매 초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그 공장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그냥 공급망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엘리엇이라고 현대차를 공격했던 데가 현대차의 장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현대차는 공장이 있고 현재 그 부품 공급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장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제품만 만들면 그 다른 그 리스크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했고 일본 도요타에서 시작된 just in time 그러한 그 아주 재고를 적게 갖고 가고 그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생산 기법을 거의 모든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이제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워낙 커지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면서 따로 공급망을 갖고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원가 상승의 요인이죠. 그래서 요즘은 just in time이 아니라 just in case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공급망을 갖고 가고 지역별로 다 소싱을 따로 하고 특히 이제 국내 자국 내에 생산 기지를 갖고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아주 구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뭐 삼성 같은 데도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중국에도 확대를 하고 유럽에도 이제 지으라고 지금 유럽에서 압박을 넣고 현대차 같은 데도 뭐 전 세계 공장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간 코스트의 그 압박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여담인데 현대차 얘기 나와서 교수님도 아실 것 같은데 짧게 하나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현대차가 2014년도에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를 사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한 10조 이상 10조에 샀잖아요. 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대기업 그룹이 10조라는 돈을 투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삼성동 부지의 땅이 그때 당시 평당 1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올라서 지금 한 18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뭐 테마파크도 짓고 또 현대차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여러 그 자동차 관련된 뭐 모멘텀들을 지으면 그게 현대차가 굉장히 똑똑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왜냐면 현금 가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뭐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 회장님께서 한전 부지가 아니라 10조면 한전을 사는 녀석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삼성동하고 강남의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10조 산 게 뭐 진짜 20조 원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그 천문학적인 맞습니다. 금액이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금을 다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100층이 아니라 50층, 70층짜리를 3개로 하는 걸로 아마 안을 바꿨고 그게 뭐 서울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펀딩을 제가 알기로는 해외 국부 펀드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가 자금 투자를 다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정의선 회장 체제하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뭐 그 시가총액이 40조 원 되는 회사가 뭐 그거의 4분의 1을 그 토지에 묶인다는 게 지금 뭐 아직 건물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벌써 8년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꼭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 갖고 지금 전기차랑 자율주행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았죠. 다음은 이제 중국하고 동유럽에 거대한 노동인구가 유입된다고 이 표를 가져오셨는데 중국은 그렇다 치고 동유럽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친숙해서 그런데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근데 실제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그 SK 그 관계사도 얼마 전에 폴란드에 큰 그 배터리 관련된 그 소재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제 동유럽에도 폴란드, 한국타이어 같은 데도 그 타이어 업체 공장이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동유럽이 되게 그 EU 내에서 저렴하게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림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을 전 세계 공장, 그러니까 또 World Factory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80년부터 그 당시에 중국과 동유럽의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농업을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고 동유럽도 이제 EU의 일원이 되면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으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가 한 8억 명에서 1980년에 한 12억 명 넘게 2010년, 12년 이때까지 증가하면서 엄청난 노동의 공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근간이 돼서 공장을 많이 짓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 뭐 중국이 얼마만큼 제조업에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제조업의 한 28%, 30%를 차지하고 미국, 일본, 독일을 더한 것만큼 이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계화가 진전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대표적이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공장 기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버 부머들, 그다음에 여성 인력들이 그 공장 아니면 생산 기지에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그 인력 공급이 돼서 엄청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 캐파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업들 사회이사하고 그럴 때 중국의 인건비가 거의 매년 15%, 20%씩 올라서 뭐 이 중국 연안 지역, 뭐 상해, 북경 뭐 이런 데, 심천 이런 데는 뭐 한 국내 인건비보다는 싸지만 한 1,500불, 2,000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건비,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직을 또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큰 변화를 보면 우리도 국내도 자연인구가 지금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의 여기 그림을 보면
중국이 결혼을 신고한 사람들의 수가 2013년에 1,300만 명에서 급감해서 40%를 감소했습니다. 불과 7년 사이에. 그래서 1,300만 명에서 지금 800만 명으로. 그만큼 우리보다도 이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애를 하나만 갖거나 그래서 최근에는 애를 2명 가지라고 정부 정책도 바꿨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여서. 그래서 우리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중국의 노동자, 근로자의 공급이 앞으로 급격하게 줄면서 중국이 저가의 매력적인 생산기지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데가 이제 동작이 빨라서 많은 부분을 이미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갔고 그런 건 상당히 결정을 일찌감치 잘한 것 같고 최근에 보면 LG 같은 데가 이제 좀 뒤늦게 많이 그런 옮겨가고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들이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여간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지로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점점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주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면 이제는 저가를 만드는 건 중국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인조이했던 아주 중국산 싼 물건들을 이제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베트남은 상당한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도 최근에 이제 또 많이 물가가 오르고 모든 회사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짓고 싶어 하니까. 근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일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뭐 1, 2등을 항상 하니까 그러면서 좀 유리하죠. 예. 다음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 소득 양극화의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학을 좀 이렇게 분배 관점에서 얘기했던 분들이 되게 얘기했던 거에 너무 기업들의 성장을 하지만 그 과실을 기업이 다 갖는다. 기업이 갖는 거는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남고 주주들이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데 그게 이제 실제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미국과 이 다음 페이지에 EU의 그림인데 그 미국의 GDP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근로자가 받는 월급, 상여금 이제 이런 것들을 비중인데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그 비중이 50%였는데 최근에 2017년, 18년 되면 그 비중이 43%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43%로.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기업이 발전을 하지만 그 몫은 임금 상승으로 보너스로 근로자가 인조이를 못하고 기업이 주주들이 다 갖고 갔다. 그래서 이제 불균형의 문제. 뭐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일론 마스크나 국내에도 뭐 게임 업체 그 오너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본가들 아니면 자본가를 둘러싼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일부 그 금융시장의 큰 플레이어들만 돈을 많이 벌고 나머지 임금 근로자들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해고를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게 이제 목적이 되고 유럽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럽도 유럽 전 지역 아니면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스페인, EU 이제 산하 영내 국가들을 보면 그 동비중이 1970년대, 80년대 65, 70%에서 계속 내려가서 55%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미국보다는 임금 근로자가 갖고 가는 몫이 크지만 여기도 역시 기업이 주주들이 갖고 가는 몫이 커지고 근로자의 몫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 소득 양극화가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내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보면 그 근로자 임금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15%, 20%씩 많이 주고 최저임금도 미국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월마트 같은 데가 15달러, 저는 11달러 주던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는 지금 20달러 주고 사람을 못 구해서 채용할 때 보너스도 뭐 몇천 불씩 주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기업이 주주가 갖고 갔던 몫을 근로자한테 돌려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고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일부 자본가들이 이 이익을 독식을 한다는 것은
뭐 해외 같이 이제 기부를 하고 재분배가 좀 잘 되는 경우에는 뭐 낫지만 국내 같은 데는 또 재분배도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금으로 이제 강제 또 징수하는 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주주의 몫이 좀 줄고 자본가의 몫이 줄고 임금 근로자의 몫이 늘어난다는 거는 큰 추세상으로는 오히려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균형점으로 가는 좀 더 좋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에 올인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면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인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면 모든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이 망가집니다. 근데 이제 로렌스 서머스가 이거를 막으라고 지금 파웰하고 이제 제니 옐런은 야단을 친 거죠. 빨리 긴축을 해서 이게 진짜 아주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데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타겟을 한 2%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면 뭐 전반적으로 괜찮을 텐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인력 공급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세계화를 이제 포기하는 아니면 반세계화로 가서 로컬리 생산 기지를 갖고 가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되면 인플레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여간 인플레가 되면 다른 유가증권보다는 주식 또는 부동산이 좀 나은 투자 대상이고 실제 뭐 채권 같은 경우에 손실이 납니다. 네. 올해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국부 펀드인 네. KIC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에선 손해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주식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은 기업들이 매출도 증가를 시키고 기업 이익도 증가를 가속화시켜서 좋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밸류에이션을 항상 그 억누르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버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분모가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이제 서로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하여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양질의 기업, 퀄리티 기업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가 혹시 급상승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가능성이 내년에도 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상당히 악재일 수가 있어서 하여간 뭐 다시 얘기 드리지만 2022년은 그렇게 만만한 장은 쉬운 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뭐 어차피 길게 기업의 주인이 되셔서 가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 가격 전가력이 있는 양질의 회사에 대해서는 교수님 예전 영상에서 다뤄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사실 이거 처음에 이거 자료를 받았을 때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거의 드라마 그 지옥보다 더 재밌게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꼭 펀더멘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펀더멘털 관련된 내용을 교수님이 시리즈처럼 만들어 주셨으니까 꼭 상세히 자세하게 좀 천천히 정독해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